새벽 4시 12분 박도현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76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여전히 정확한 시간에 깨어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40년 넘게 기관사로 일하면서 몸에 밴 생체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벽에 걸린 추시계를 바라보니 시계바늘이 사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도연은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사시 12분에 깼는데 시계는 2분이나 느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어제 저녁엔 정확했는데. 기관사 시절 1초라도 틀리면 안 되는 운행 스케줄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손목시계, 탁상시계, 벽시계까지 모든 시계를 정확히 맞춰놓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머리가 묵직했습니다. 어제 저녁 딸 서진이 준 허브티를 마셔서 그런가 싶었죠. 사위 태수가 불면증에 좋다며 가져다 준 차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거실로 나오며 습관적으로 둘러보던 도연의 시선이 현관 근처 벽에 멈췄습니다. 탄소 경보기에 빨간 LED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작은 빨간 점이 깜빡이며 정상 작동을 알려주는데 오늘은 완전히 어둠 속이었죠. 이게 왜?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배터리 커버 부분에 미세한 흠집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만졌다는 듯한 자국이었죠. 더 이상한 건 배터리 소켓이 살짝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일러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알아차릴 수 없는 미세한 차이였지만 수십 년간 엔진 소리를 들어온 도연의 귀엔 확연히 달랐죠. 평소의 배기팬 소리는 윙하는 깨끗한 고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웅 하며 진폭이 눌린 듯한 음색이었습니다. 마치 목이 막힌 사람이 신음하는 것 같았죠. 뭔가 막혔나? 보일러실로 향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습니다. 40년간 기관실에서 일하며 각종 가스와 연기에 노출됐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이 느낌, 뭔가 나쁜 기체를 마신 것 같았죠. 이건 가스 냄새가 아니야. 본능적으로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폐로 들어오자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었죠. 이어서 거실 창문, 침실 창문까지 모두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키며 다시 탄소 경보기를 살펴봤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작동이 멈춘 게 이상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휴대폰으로 배터리 소켓이 빠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뒀죠. 증거로 남겨둬야겠어. 기관사 시절 사고가 나면 반드시 현장을 기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황이면 일단 기록부터 남기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죠. 보일러실로 가려던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머리가 띵했고 구토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 상태로는 보일러를 점검하기 어려울 것 같았죠. 문득 보일러실 문 손잡이에 뭔가 묻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투명한 젤리 같은 물질이었죠.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보니 끈적한 실리콘 같았습니다. 이게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볼 겨를도 없이 어지러움이 극심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질 것 같았죠. 간신히 소파에 앉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계속 들어오면서 점차 정신이 들었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면서도 이런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새벽 4시에 응급실로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환기를 하니 많이 나아졌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오늘 증상을 수첩에 적어뒀습니다. 기관사 시절부터 매일 쓰던 업무 수첩 습관은 은퇴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날씨, 몸 상태, 집안의 작은 변화까지 모든 걸 기록했죠. 수첩을 펼치며 볼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평소보다 흔들렸습니다.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9월 27일 새벽 4시 12분. 어지러움, 구토감, 탄소 경보기 배터리 이상, 보일러 배기음 평소와 다름. 기록을 마치고 다시 보일러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몸 상태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해가 뜨면 전문가를 불러 점검받기로 했죠. 새벽 공기를 계속 마시며 소파에 앉아있던 도연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소 경보기가 갑자기 고장나고 보일러 소리가 변하고 자신이 어지러움을 느끼는 게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 40년간 기계를 다뤄온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여러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아니 오늘 태수한테 물어봐야겠어. 최근 사위 태수가 보일러를 자주 들여다보며 뭔가 작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최적화 작업을 한다고 했죠. 혹시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태수는 효자였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도연을 극진히 모셨죠. 딸 서진과 함께 자주 안부를 물었고 집수리나 정비도 도맡아 했습니다. 설마 태수가 그런 의심을 품는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사의 직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여전히 2분 느렸죠. 평소라면 바로 시간을 맞췄을 텐데 오늘은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네. 그 순간 문득 든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평소에 규칙적이고 정확한 일상이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 덕분에 몸은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죠. 도연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더 자세히 기록해 두기로 했습니다. 기관사 시절 배운 교훈이었죠.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분명히. 해시태그 2장. 석 달 전 소리가 달라. 석 달 전 6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버님, 안 계세요? 장태수가 큰 공구함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47세의 사위는 창고형 소도매업을 하며 나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언제나 밝은 웃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도연 마음에 들었습니다. 태수야, 무슨 일로? 요즘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시잖아요. 보일러를 좀 점검해서 효율을 높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온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가스비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연금 생활자에게는 작은 돈도 아꼈죠. 사위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요즘 보일러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설정만 잘 바꿔줘도 20%는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 고마우네. 태수는 능숙하게 공구함을 열며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1시간 정도 뭔가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죠.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조이는 소리, 무언가를 조정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태수가 나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수, 다 됐습니다. 이제 가스비 많이 절약될 거예요. 수고했네. 저녁이나 먹고 가라. 수, 아니에요. 서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데 아버님, 요즘 잠 잘 주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죠. 왜? 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셔서요. 혹시 불면증 있으시면 좋은 차가 있거든요. 다음 날 태수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허브티였죠. 수, 캐모마일하고 라벤더 들어간 건데 숙면에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도 먹고 잠 잘 온다고 해요. 고맙네. 그런데 나는 잠은 잘 자는 편인데. 수,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몸에도 좋고. 도연은 고마운 마음으로 허브티를 받았습니다. 사위의 세심한 배려가 기특했죠. 그날 밤부터 허브티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맛은 은은하고 좋았어요. 확실히 잠도 깊게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밤 9시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도연의 귀에 뭔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나는 배기팬 소리였죠. 기관사 시절 수십 년간 각종 엔진과 모터 소리를 들어온 도연에게는 기계음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는 귀가 있었습니다. 평소 배기팬은 윙윙 가는 일정한 고주파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이사이에 웅 하는 저주파가 섞여 들렸죠. 마치 숨이 막힌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상하네. 일반인이라면 절대 알아차릴 수 없는 차이였지만 도연에게는 명확한 이상 신호였습니다. 기관차 엔진에서 이런 소리가 나면 즉시 점검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변화였죠. 습관적으로 침실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기관사 시절부터 50년 넘게 써온 업무일지 습관이었죠. 6월 15일 2110 배기음 저주파 혼입, 외기바람 약함에도 역풍 느낌. 정확한 시간과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기관사 시절 사고 예방의 첫걸음은 항상 정확한 기록이었죠. 며칠 뒤에도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도연은 더 자세한 관찰을 시작했죠. 6월 18일 2230 배기음 불안정, 3초 간격으로 톤 변화. 6월 20일 2045 저주파 더 심해짐, 마치 목이 막힌 것 같은 소리. 기록이 쌓여가면서 도연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분명 보일러 배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었죠. 다음 주 태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왔죠. 수, 아버님, 안녕하세요. 보일러 상태 어때요? 태수야, 잠깐 앉아봐. 거실 소파에 앉은 도연은 태수를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일러 뭘 만졌나? 수, 그냥 연소 효율 높이려고 공기 조절 밸브 좀 조정하고 배기구 청소 좀 했어요. 왜 그러세요? 소리가 달라. 수, 소리가요? 배기팬 소리 말이야. 예전과 다르게 들려. 태수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수,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예민하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청력이 변한다고도 하잖아요. 도연은 속으로 씁쓸했습니다. 40년간 기관차를 운전하며 단 한 번도 청력 이상이 없었는데 사위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다니. 도연, 내 귀는 멀쩡해. 물론이죠. 그런데 보일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효율이 좋아져서 가스비도 줄 거예요. 태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손자 이야기, 딸 서진의 직장 이야기 등을 하며 분위기를 바꿔놓았죠.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사위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는 것 같았죠. 태수가 돌아간 후 도연은 다시 보일러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자세히 살펴봤지만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이상했죠. 그날 밤에도 허브티를 마셨습니다. 태수가 가져다 준 차였는데 마시면 확실히 잠이 깊게 왔습니다. 너무 깊게 와서 중간에 깨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평소 도연은 밤중에 한두 번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깼는데 허브티를 마신 날은 아침까지 쭉 잤습니다. 처음에는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더 지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깊게 자다 보니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거웠고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잠을 많이 잤는데 피곤하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허브티를 적게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밤 2시쯤 잠이 깼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보일러실 쪽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익, 웅웅, 기익. 마치 뭔가 막혔다, 뚫렸다를 반복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보일러실 앞까지 갔죠.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배기팬이 평소보다 훨씬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저항을 받으며 돌아가는 것 같았죠. 분명 뭔가 막혔어. 하지만 밤중에 보일러를 분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함부로 만졌다가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수첩에 더 자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6월 25일 215 배기팬 과부하 상태, 간헐적 정지음 발생, 허브티 적게 마신 날 발견.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도연은 뭔가 연결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브티를 많이 마셔 깊게 잔 날에는 이런 소리를 못 들었고 적게 마신 날에만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죠. 설마. 하지만 그건 너무 의심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태수는 5년간 극진히 모셔온 효자였는데 그날 오후 딸 서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 안녕하세요. 태수가 아버지 보일러 고쳤다고 하던데 어때요? 글쎄, 뭔가 소리가 이상해. 진, 소리가요? 뭐가 이상하신데요? 배기팬 소리가 평소와 달라. 뭔가 막힌 것 같은 소리가 나. 아, 그런가요? 그런데 아버지, 요즘 야간 근무가 많아서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서진은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야간 근무가 많아 낮에는 잠을 자야 했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태수가 자주 가서 안부 여쭈고 있죠. 그래, 자주 와. 근데, 네. 아니야, 괜찮아? 결국 딸에게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에 대한 의심을 딸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죠.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기관사의 직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사고를 예방해온 그 감각이 지금도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그날 밤 허브티를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평소 마시던 보리차를 끓여서 마셨죠. 예상대로 밤중에 깼고 또다시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보일러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죠. 어둠 속에서 배기팬이 힘겹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점검받자. 그렇게 다짐하며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서 계속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3장 작은 어긋남들.
7월 중순, 무더운 여름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보일러 소리가 신경 쓰였지만 일상은 평소와 별다르지 않게 흘러갔죠. 하지만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그의 눈에는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집안을 둘러보던 도연은 탄소 경보기의 위치가 바뀐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분명 벽 위쪽 1m 80cm 높이에 설치돼 있던 경보기가 1m 50cm 정도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20cm 차이였지만 매일 같은 곳을 바라보던 도연에게는 확연한 변화였죠.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나사 구멍 자국이 2개씩 있었습니다. 위쪽에 기존 구멍과 아래쪽에 새 구멍이었죠. 누가 옮겼지? 탄소 경보기 배터리 커버를 자세히 보니 미세한 긁힌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드라이버나 동전으로 여러 번 열어본 흔적이었죠. 자신은 설치 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7월 12일 탄소 경보기 위치 변경됨. 기존 180cm 150cm. 배터리 커버 사용 흔적 다수. 며칠 후 또 다른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일러 배기구 위에 있던 작은 화분이 위치를 바꿔 있었죠. 원래 배기구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베고니아 화분이 배기구 바로 위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배기구를 거의 덮을 정도로 가까이 말이죠. 이상하네. 내가 옮긴 것도 아닌데. 기관사 시절 배웠던 안전수칙 중 하나가 환기구나 배기구 근처에는 어떤 물건도 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기 흐름을 방해하면 역류가 일어날 수 있었죠. 도연은 화분을 원래 자리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다시 보니 또 배기구 위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자꾸 옮기는 거야? 이번에는 화분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첩에 기록을 남겼죠. 7월 16일 베고니아 화분 배기구 상부 이동. 7월 18일 재확인. 동일 위치. 의도적 이동으로 추정. 그날 오후 손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손자는 방학이라 종종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죠. 민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아, 왔구나. 덥지? 민준 네, 정말 더워요. 그런데 할아버지, 우리 집 고양이가 이상해요. 민준이 키우는 고양이 나비는 평소 사람을 잘 따르고 온순한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도연을 좋아해서 집에 오면 항상 무릎에 올라와 잠을 잤죠. 민준 나비가 할아버지 집에 와서 보일러실 앞에 가면 자꾸 하악질을 해요. 털도 쫑긋 세우고. 그래. 민준 네,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여기서만 그래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짐승의 예민한 감각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스나 냄새에 대해서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도 먼저 알아챈다고 했죠. 나비 데려와 봐라. 민준이 나비를 데려왔습니다. 평소에는 도연을 보면 바로 달려와 다리에 비비던 고양이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거실 중앙에 서서 보일러실 방향을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죠. 나비야, 이리 와. 나비는 도연 쪽으로 오긴 했지만 계속 보일러실을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일러실 쪽에서 배기팬 소리가 나자 갑자기 털을 세우며 하악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 봐요, 저렇게 해요. 도연은 나비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분명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죠. 사람은 못 느끼는 어떤 위험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오랜만에 기관사 동료였던 최만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보가. 나야. 최만복어 형님.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78세인 최만복은 도연보다 2살 많았지만
입사는 늦어서 항상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전 차량정 비반장으로 일했던 그는 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죠.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최만복 뭔데? 보일러 배기 시스템 말인데 소리가 이상하면 뭐가 문제일까?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배기팬 소리의 변화, 탄소 경보기 위치 변경, 화분 이동 등 모든 걸 말했죠. 최만복 형님, 그거 심상치 않은데? 배기 역류 가능성이 있어. 역류. 최만복 배기구가 막히거나 공기 흐름이 방해받으면 연소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있어. 특히 일산화탄소가 위험하지. 도연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무색무취라 감지하기 어렵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최만복 탄소 경보기 위치를 왜 낮췄을까?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데 말이야. 그럼 낮은 곳에 있으면 최만복 감지가 늦어지지. 농도가 높아져야 울리니까. 형님, 이거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최만복의 추측이 자신의 의심과 일치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최만복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 요청해봐. 누가 언제 형님 집 주변에 왔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동네 관리소장은 도연을 잘 아는 사이였죠. 관리소장 도연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소장님,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 언제 걸 말씀하세요? 지난 2달 정도. 우리 집 주변에 누가 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관리소장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집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도둑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들락거린 것 같아요. 관리소장 그러시구나.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함부로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하시면 정식으로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소장 용도를 써서 내시면 검토해 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경찰에 신고하실 일이면 그쪽에서 공식 요청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신청서부터 써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죠. 사위가 보일러를 조작한 것 같다고 쓸 수도 없고 누군가 내 집에 몰래 들어온 것 같다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허브티 새 포장을 들고 있었죠. 아버님, 저번에 드린 차 다 드셨죠? 새로 사왔어요. 고맙긴 한데 그 차 마시면 너무 깊게 잠들어서 피곤해. 그래요? 그럼 좀 연하게 우려서 드세요. 몸에는 정말 좋은 차거든요. 태수는 부엌에 가서 차를 우려주었습니다. 평소보다 진하게 우린 것 같았는데 연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버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별일 없어. 그런데 태수야, 탄소 경보기 누가 옮겼나? 태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죠. 그거요? 제가 옮겼어요. 위에 있으면 배터리 갈 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미리 얘기 안 했나? 수아,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그냥 아버님 편의를 생각해서 한 거예요. 배기구 위 화분도 내가 옮긴 거야. 네. 그것도 제가. 바람 때문에 자꾸 넘어져서 안전한 곳으로 옮긴 거예요. 일리는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뭔가 석연치 않았죠. 배기구 위에 화분 두면 공기 흐름이 안 좋을 텐데. 그런가요? 그럼 다시 옮겨둘게요. 태수는 바로 나가서 화분을 원래 자리로 옮겼습니다. 너무 순순히 들어줘서 오히려 이상했죠. 이제 됐죠?
다른 것도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또 그럼 차 드시고 푹 주무세요. 내일 또 올게요. 태수가 돌아간 후 도연은 우려준 차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마셔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밥만 마시기로 했습니다. 의심이 들긴 했지만 사위에 대한 완전한 불신은 아직 어려웠죠. 그날 밤 이 시쯤 잠이 깼습니다. 밥만 마셔서 그런지 평소보다 일찍 깬 것 같았죠. 화장실에 가려다가 보일러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릭, 웅, 끼릭. 마치 뭔가 걸렸다 빠졌다 하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보일러실로 갔죠.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보니 배기팬이 불규칙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돌기를 반복했죠. 완전히 고장났구나. 하지만 낮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상했죠. 다음 날 아침 태수가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태수야, 어젯밤에 보일러 이상했어. 어떡해요? 배기팬이 자꾸 멈췄다 돌았다 해. 그런가요? 한번 봐드릴게요. 태수는 보일러실로 가서 뭔가 작업을 했습니다. 30분 정도 후에 나왔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먼지가 쌓여서 그런 것 같네요. 그래, 네. 정기적으로 청소해드릴게요. 그날부터 태수는 거의 매일 와서 보일러를 점검한다며 보일러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치뉴한 사위의 모습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점점 부담스러웠죠. 수첩에 또 기록을 남겼습니다. 7월 20일 태수 매일 방문, 보일러실 출입 빈번, 탄소 경보기 재설치, 화분 이동 등 모든 일의 주체 확인.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의도를 알 수 없음. 선의인가 악의인가? 도연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만큼은 점점 강해져 갔죠. 사장, 우정의 네트워크. 8월 초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동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의심만 커져서 답답했죠. 사람들과 이야기라도 나누면 마음이 좀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에는 평소처럼 몇몇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분자 할머니가 도연을 반갑게 맞았죠. 어머, 도연 씨 오셨네. 요즘 안 보이더라. 정분자는 74세로 이 동네에서 40년을 산 터줏대감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장을 했던 덕분에 동네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하고 소식도 빠르게 아는 사람이었죠. 문자 씨. 안녕하세요. 요즘 집에만 있어서. 왜?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신경 쓸 일이 있어서. 정분자는 예리한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동네 일을 챙겨온 사람답게 사람의 기색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죠. 무슨 일 있으시죠? 얼굴이 좋지 않으시네. 그냥 집에서 이상한 일이 좀 있어서요. 이상한 일이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보일러가 이상해서 사위가 자주 와서 고치는데 뭔가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 태수 씨 말씀이세요? 그 착한 사위분? 네. 착하긴 한데 뭔가 석연치 않아서 정분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도연의 팔을 끌고 조용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도연 씨, 혹시 그거 아세요? 요즘 태수 씨네 집에 보험 설계사가 자주 드나들었다는 거. 보험 설계사요. 네. 우리 동네 김 설계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달 전부터 태수 씨 집에 자주 갔어요.
이웃집 박 씨가 봤다고 하더라고.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자주 간다는 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변경한다는 뜻이었죠. 어떤 보험인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맞다. 며칠 전에 우편 배달부가 도윤 씨 집에 보험 관련 서류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요. 네, 보험회사 봉투더라고요. 혹시 못 받으셨어요? 도연은 기억해 봤습니다. 최근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았죠. 집에 돌아가서 우편함을 뒤져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윤 씨, 태수 씨가 요즘 어떠세요? 사업은 잘 되고 있고요. 글쎄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요즘 표정이 좀 어둡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밝고 웃는 얼굴이었는데. 이웃의 날카로운 관찰력이었습니다. 도연도 최근 태수의 표정이 무거워진 걸 느꼈지만 그냥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혹시 태수가 사업하는 거 아세요? 창고용 소도 매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장사가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서진도 가끔 남편 사업이 예전만 못하다고 걱정하는 말을 했었죠. 도윤 씨, 혹시 태수 씨가 돈 빌린 것 같은데 아세요? 돈을요? 동네 금융업체 사람이 태수 씨 찾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고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위가 돈을 빌렸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죠. 그것도 금융업체에서 사람이 찾아다닐 정도라면 상당한 금액이거나 연체가 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언제부터요?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찾아왔는데 요즘은 좀 다급해 보이더라고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의 잦은 방문, 보험 설계사의 출입, 보일러 조작, 그리고 금전적 어려움까지. 문자 씨, 혹시 그 보험 설계사 김 씨 연락처 아세요? 알죠? 우리도 보험 든 적 있어서. 왜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요. 지금 전화 드려 볼까요? 정분자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설계사님, 저 정분자예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경로당으로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도윤 씨가 상담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30분 후 김설계사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박도연 어르신이시죠? 김영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보험을 알아보고 싶으신지요? 사실 상담받으려는 게 아니고, 제 사위 장태수 씨 아시죠? 김설계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뭔가 곤란한 일이 있었다는 느낌이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 게 있나요? 제 이름으로요. 그거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제가 가입자인데 제 정보를 물어보는 것도 안 되나요? 그렇다면. 잠시만요. 김설계사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7월에 종합보험에 가입하셨네요. 어떤 보험인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이 주계약이고 특약으로 사망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사망보험 금액이 얼마죠? 2억 원입니다. 도연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억 원짜리 사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거죠. 수익자는 누구인가요? 배우자와 직계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으시니까 딸분이 주수익자고 사위분도 수익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도장 찍었나요? 태수 씨가 어르신께 설명드리고 동의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장도 태수 씨가 가져오셨고요.
도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시키고 사망보험금까지 높게 설정해 놓다니. 제가 그런 보험 가입한 적 없습니다. 사기 아닌가요?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태수 씨가 분명히 동의받았다고. 태수가 언제 그런 얘기 했나요? 아버님 건강이 걱정돼서 든든한 보험을 들어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특히 요즘 독거 생활하시면서 위험한 일이 많다고.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사위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 결과로 보험금을 받으려 했던 거죠. 도연 씨, 얼굴이 새하얘졌네요. 괜찮으세요? 잠시만요. 생각 좀 해야겠어요. 어르신,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보험 해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보험료를 몇 달치 내셨어서. 보험료를 누가 냈나요? 태수 씨가 내셨어요. 월 50만 원씩. 도연은 계산해 봤습니다. 3개월이면 150만 원이었죠. 사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큰 돈을 보험료로 낸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다른 대출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태수가 돈이 필요하다고 한 적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험이 더 필요하다고. 보험료 납입은 언제까지 하기로 했나요? 1년치를 한 번에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나머지는 못 내셨어요. 도연은 사위의 계획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1년 안에 사고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죠. 이 보험 당장 해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직접 오셔야 해요. 내일 회사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신분증 가져오시고요. 김설계사가 떠난 후 정분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도연 씨, 뭔 일이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분자 씨, 제가 위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세요? 도연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일러 이상, 탄소 경보기 조작, 허브티,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보험 가입까지. 어머나, 그럼 태수 씨가 정말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황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부족해요. 추측만으로는 어렵죠. 그럼 일단 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진 씨네 집으로 가시든지. 그것도 방법인데 그러면 태수가 의심할 수도 있어요. 의심하든 말든 목숨이 중요하죠. 도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도연 씨, 일단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그러면 태수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오늘 밤에 도연 씨 집에 가서 같이 있을게요. 친구가 놀러 온 걸로 하고.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40년 친구인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말대로 보험회사 봉투가 들어 있었죠. 봉투를 뜯어보니 보험 가입 확인서와 약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필체가 영 이상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쓴 글씨가 아니었죠. 이것까지 위조했구나. 그날 저녁 정분자가 작은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도연 씨, 오늘 밤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요. 분자 씨,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당연한 거죠. 친구 좋은 게 뭐예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태수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분자 할머니도 계시네요. 태수 씨, 안녕하세요. 도연 씨가 심심해 하셔서 놀러 왔어요. 그렇구나. 좋으시네요. 하지만 태수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듯한 모습이었죠. 아버님, 오늘은 허브티 안 드시나요? 허브티요? 무슨 차예요? 태수가 불면증에 좋다고 가져다 준 차야. 아, 그래요? 저도 한 잔 마셔볼까요? 그냥 오늘은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손님도 계시고 괜찮아요. 저도 요즘 잠이 안 와서 태수는 어쩔 수 없이 차를 우렸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연하게 우린 것 같았죠. 정분자가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데? 뭔가 쓴맛이 나요. 원래 허브차는 좀 쓴 편이에요. 저도 허브차 많이 마셔봤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네요. 도연은 정분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았죠. 그럼 저는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일찍 나와야 해서. 평소보다 빨리 돌아가는 태수를 보며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분명 오늘 밤에 뭔가 일을 벌일 계획이었는데 정분자 때문에 무산된 거였죠. 도연 씨, 저 사람 뭔가 이상해요. 차 맛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정분자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 다닐 수는 없었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도연 씨,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증거를 더 모아야죠. 그래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어떤 증거요? 태수가 뭘 하는지 몰래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보일러도 전문가에게 점검받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대로는 언제까지 숨어 지낼 수도 없고 그날 밤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태수의 계획을 막고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기관사 시절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야 할 때였습니다. 8월 말 태풍이 지나가며 강한 바람이 불던 밤이었습니다. 정분자는 이틀 전부터 친척 집에 갔고 도연은 다시 혼자가 됐죠. 태수는 정분자가 없다는 걸 확인한 듯 오후부터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혹시 모르니까 창문 잘 닫아두세요. 그리고 오늘은 허브티 진하게 우려서 드세요. 바람 소리 때문에 잠 못 주실까봐.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불안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죠. 평소보다 신경 쓰는 척하면서도 어딘가 급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태수가 큰 보온병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허브티 많이 끓여왔어요. 오늘은 바람이 세니까 푹 주무셔야 해요. 고맙네. 그런데 아버님, 오늘 밤에 보일러 소리가 좀 클 수도 있어요. 바람 때문에 배기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 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점검해 드릴게요. 태수가 가져온 허브티는 평소보다 훨씬 진했습니다. 색깔부터 짙은 갈색이었죠. 한 모금 마셔보니 쓴맛이 강했습니다. 오늘 차가 좀 진하네. 바람 때문에 잠 못 주실까 봐서요. 조금 진하게 우렸어요. 도연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마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보지 않을 때 몰래 뱉어내고 나머지는 화분에 버렸죠. 다 드셨나요? 고항아워. 그럼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태수가 가고 나서 도연은 바람 소리를 들으며 긴장했습니다. 오늘 밤이 위험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죠. 밤 11시쯤부터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가 요란했죠. 그런데 그 바람 소리 사이로 이상한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여러 냄새가 섞여서 들어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점점 강해지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가스 냄새도 아니고 뭔가 탄내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상해. 뭔 냄새지?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냄새를 더 자세히 맡아봤습니다. 기관사 시절 기관실에서 맡아본 냄새와 비슷했죠. 뭔가가 불완전 연소될 때 나는 금속성 탄내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장에서 겪었던 그 증상과 똑같았죠.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 몰려왔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모든 창문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커튼이 날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조금씩 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지러웠죠. 이번에는 증상이 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보일러실로 가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면서 간신히 보일러실 앞까지 갔죠. 보일러실 문을 열어보니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끽끽하는 마찰음과 함께 웅웅하는 무거운 진동이 느껴졌죠. 완전히 고장났구나.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보일러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일단 환기부터 시키고 몸을 추스려야 했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집안 공기가 빠르게 순환됐죠. 30분 정도 지나니 머리가 많이 맑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할 뻔했어. 허브티를 제대로 마셨다면 깊게 잠들어서 이런 위험 신호를 못 느꼈을 거였습니다. 다행히 의심해서 조금만 마신 게 생명을 구한 셈이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는 없었죠. 혹시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도연은 이번 일을 계기로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의 다음 시도에 대비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요즘에는 작은 카메라나 녹음기를 쉽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점원 어르신,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집 보안용으로요. 요즘 도둑이 많다고 해서. 점원 그러시구나. 그럼 이 액션캠 어때요? 작고 배터리도 오래 가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야간 촬영도 가능하고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한다고 했죠. 이걸로 할게요. 그리고 녹음기도 있나요? 점원 네, 이거 보세요. 펜 모양인데 녹음기예요. 8시간 연속 녹음 가능해요. 2가지를 샀습니다. 생각보다 비싸긴 했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였죠. 집에 와서 액션캠을 설치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현관에서 보일러실까지 잘 보이는 곳이 필요했죠. 거실 책장 위쪽이 적당할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책 사이에 숨겨두고 각도를 맞췄습니다. 보일러실 문과 현관이 모두 보이는 위치였죠. 보이스 레코더는 보일러실 안에 숨겨뒀습니다. 선반 뒤쪽에 테이프로 붙여놨죠. 혹시 태수가 보일러를 조작하면서 하는 말들을 녹음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탄소 경보기도 새로 조치했습니다. 새 배터리를 넣고 투명 테이프로 봉인했죠. 누가 건드리면 테이프가 손상되는 걸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됐어. 오후에 태수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죠. 수, 아버님.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바람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 수, 그러셨구나. 보일러는 괜찮았고요? 글쎄, 소리가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수, 한번 봐드릴게요.
태수가 보일러실로 갔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앉아서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길 바랐죠. 30분 정도 후에 태수가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바람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랬던 것 같네요. 그러래. 고마워. 아버님, 오늘 밤에도 허브티 드세요. 어젯밤에 잠 못 주셨을 테니까. 알겠어. 태수가 가고 나서 보이스 레코더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녹음이 잘 됐죠. 녹음을 들어보니 태수가 뭔가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라이버를 쓰는 소리, 무언가를 조이는 소리, 그리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있었죠. 목소리 이 정도면 내일 밤에는 확실할 거야. 도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태수가 내일 밤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부터 도연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허브티도 마시지 않고 계속 깨어서 주변을 경계했죠. 다음 날 아침에 탄소 경보기를 확인해 보니 테이프가 뜯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중에 건드린 거였죠. 액션캠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새벽 3시 40분경에 태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들고 와서 보일러실 쪽으로 향하는 장면도 있었죠. 결정적 증거가 나왔구나. 영상을 더 보니 태수가 장갑을 끼고 뭔가 투명한 도구를 사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실리콘 코킹건 같았죠. 배기구 쪽에서 작업을 한 후에 경보기도 만졌습니다. 배터리를 빼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혔죠.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일러 배기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조작됐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했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일러 점검을 받고 싶은데요. 안전공사 직원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배기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일산화탄소가 새는 것 같기도 하고. 안전공사 직원 그럼 응급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이 시간 후에 안전공사 점검원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숙련된 기술자였죠. 점검원 어디서 가스 냄새가 난다고 하셨나요? 보일러실 쪽에서요. 특히 바람 부는 날에 심해져요. 점검원이 전문 장비로 보일러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소 상태, 배기 흐름, 가스 농도 등을 측정했죠. 점검원 어르신, 이거 심각한데요? 뭐가요? 점검원 배기캡 틈에 실리콘이 발라져 있어요. 그것도 비표준 방식으로요. 이러면 배기가 역류할 수 있습니다. 역류요? 점검원 내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점검원은 사진을 찍고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점검원 그리고 배기구 위에 화분이 있던 자리도 문제예요. 공기 흐름을 완전히 차단했네요. 수리할 수 있나요? 점검원 물론이죠. 지금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점검원이 실리콘을 제거하고 배기 시스템을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줬죠. 점검원 이 보고서 잘 보관하세요. 혹시 사고가 날 뻔한 일이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액션캠 영상, 음성 녹음, 가스안전공사 점검 보고서, 그리고 보험 관련 서류까지. 도연은 정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자 씨,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무슨 증거를 찾으셨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정분자도 놀랐습니다. 어머나, 정말 위험할 뻔했네요. 당장 경찰서에 가세요. 네, 내일 아침에 갈게요.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럴게요. 그날 밤 정분자 집에서 자면서 도연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5년간 극진히 모셔준 사위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구나. 마지막으로 딸 서진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했죠. 서진이도 결국은 이해할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악몽 같은 일이 끝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도연은 정분자와 함께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방에는 액션캠, 보이스 레코더, 가스안전공사 점검 보고서, 보험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경찰관 어떤 일로 오셨나요? 가족이 저를 해치려 한다고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관 가족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사위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유도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경찰관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차근차근 증거들을 보여주자 표정이 진지해졌죠. 경찰관, 이 영상이 언제 촬영된 건가요? 어젯밤 새벽 3시 40분경입니다. 액션캠 영상을 보던 경찰관이 놀랐습니다. 태수가 사다리를 들고 와서 배기구를 조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경찰관,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형사과에 연결해 드릴게요. 30분 후 형사 2명이 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주임 형사 김재현과 30대 초반의 형사 이민수였죠. 박도연 어르신이시죠? 저희는 강력계 김재현 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위분이 어르신을 해치려 했다고 신고하셨는데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도연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3개월 전 보일러 작업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의 모든 상황을 말했죠. 또 증거들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액션캠 영상을 본 형사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도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는 확실하네요. 살인 미수 입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음성 녹음도 있습니다. 보이스 레코더 파일을 들려주자 형사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녹음 내용 중 태수가 중얼거린 내일 밤에는 확실할 거야 라는 말이 결정적이었죠. 이건 명백한 살인 예비행위네요. 가스안전공사 점검 보고서도 중요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배기구 조작이 객관적으로 입증됐으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무단으로 가입된 보험 서류를 보여주자 형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기까지 명확하네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보험금을 노린 거군요. 서명도 위조된 것 같은데 필적 감정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일단 신고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위분이 어르신이 경찰에 신고한 걸 알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저희가 추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체포하겠습니다. 며칠만 더 조심하시면 됩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도연은 한시름 놓았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죠.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고마워요. 분자 씨,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려? 당연한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집에 없으시더라고요. 분자 씨랑 시장 갔다 와. 수, 아, 그러셨구나. 오늘 저녁에 갈게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긴장했습니다. 태수를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오후 6시쯤 태수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도연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죠. 수, 아버님, 몸은 어떠세요? 괜찮아? 수,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수, 그나저나 오늘 보일러 점검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던데요. 관리소에서 들었어요.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알았다니. 아, 가스공사에서 정기점검 나왔어. 수, 별일 없었죠? 응, 괜찮다고 하더라. 태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눈빛이었죠. 태수, 그런데 아버님, 요즘 누가 자주 오시나요? 이웃분들이 낯선 사람들이 다녀간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별로 온 사람 없는데. 수, 정분자 할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왜? 수, 그냥 혹시 아버님한테 이상한 말 하는 사람 있으면 조심하세요. 이상한 말. 수, 요즘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보험이나 투자 관련해서. 도연은 태수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답했죠. 알겠어. 조심할게. 수, 그럼 저는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태수가 가고 나서 도연은 김재현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사위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상황을 설명하자 김재현도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안전한 곳에서 주무세요. 저희가 내일 아침에 추가 조사를 하고 바로 영장 신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도 정분자 집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텐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형사들이 태수의 휴대폰 통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형사님, 이거 보세요. 태수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 보일러 배기 역류 방법, 탄소 경보기 무력화, 생명보험금 수급 자격, 완전 범죄 사례. 이거면 충분해. 바로 영장 신청하자. 오후 2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도현 어르신, 이제 사위분을 체포하러 가겠습니다. 저도 같이 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피해자이시니까. 오후 4시 태수의 창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태수는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죠. 장태수 씨죠. 강력계 김재현 형사입니다. 수, 네. 무슨 일이세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웃으며 항변했죠. 수, 뭔 소리예요? 제가 누굴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이신 박도현 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수, 말도 안 돼. 전 아버님을 극진히 모셔왔는데, 수갑 채우겠습니다. 아버님. 이게 뭔 일이에요? 제가 왜요? 도연은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5년간 효자로 지냈던 사위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보는 것 같았죠. 태수야, 내가 한 일 다 알고 있어. 수, 전 아버님 걱정돼서 보일러 점검해드린 것뿐이에요. 그럼 새벽 3시에 몰래 들어가서 배기구에 실리콘 바른 것도 점검이었나요? 태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그건 장태수 씨, 묵비권이 있으니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경찰차에 태수를 태우며 김재현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고맙습니다, 형사님.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5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위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그날 저녁 딸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태수가 체포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인가요? 서진아,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나요? 도연은 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증거들을 보여주자 충격을 받았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내 잘못이 아니야. 태수가 너무 교묘하게 했으니까. 진,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아버지,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고마워, 서진아. 그날 밤 도연은 딸네 집에서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3개월간의 악몽이 끝난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김재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태수 씨가 일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래요? 보일러 조작과 탄소 경보기 무력화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살인 의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기소는 확실합니다. 다만 살인미수로 갈지 상해미수로 갈지는 재판에서 결정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명 위조 혐의까지 있거든요.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고 보험 계약은 무효 처리됐죠. 태수의 빚 규모도 밝혀졌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대출금이 3억 원이 넘었고 이미 1년 전부터 연체 상태였습니다. 3억이나 빚이 있었다니.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을 생각한 거네요.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구나. 그래도 다행히 어르신이 무사하셨어요. 정말 위험할 뻔했어. 기관사 시절 경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역시 경험이 중요해요. 2주 후 태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된 거였죠. 어르신, 재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워낙 증거를 잘 모아주셔서 수사가 쉬웠어요. 역시 전문직 출신답게 체계적이시더라고요. 40년 기관사 생활이 도움이 됐네요.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혹시 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신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태수는 구속됐고 도연의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태수가 구속된 지 일주일 후 도연은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어지러움이 있었고 집중력도 예전만 못했죠. 혹시 그동안의 일산화탄소 노출 때문은 아닐까 싶어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진,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무관심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챙겨야죠. 딸과 함께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의사였죠.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것 같아서 검사받으러 왔어요. 언제부터 노출되셨다고 생각하세요? 3개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고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혈액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수치를 확인해야 해요. 30분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수치가 8.5%네요. 진, 그게 높은 건가요? 정상인은 2% 이하예요. 8%면 경미한 중독 상태입니다. 그럼 치료가 필요한 건가요?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의사는 자세한 진단서를 써주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진단과 함께 3개월간 지속적 노출로 인한 만성 중독 소견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진단서 잘 보관하세요. 혹시 법적 절차가 필요하면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정말 위험하셨구나. 3개월이나. 그러게 말이야.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 병원을 나오며 김재현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병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요? 진단서 받으셨죠? 네, 혈중 농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거면 의학적 객관 증거가 되겠네요. 태수 씨 변호사가 살인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걸로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관이 직접 도연의 집으로 와서 설명했죠. 어르신, 정밀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배기캡 부분에서 발견된 실리콘은 일반 건축용이 아니라 특수 밀봉용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네, 이런 실리콘은 완전히 경화되면 공기를 차단합니다. 고의로 배기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면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조사관이 보여준 사진에는 배기캡 틈새가 투명한 실리콘으로 완전히 봉합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기구 위에 화분을 놓은 것도 문제였어요. 이렇게 되면 배기가스가 역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만 더 지속됐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특히 깊게 잠든 상태에서는 더욱 위험하죠. 조사관은 상세한 감정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인위적 배기 차단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역류 현상 확인이라는 결론이 담겨 있었죠. 이 감정서도 법적 절차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사용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에서 태수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현 형사가 직접 와서 설명했죠. 어르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뭔가요? 태수 씨 휴대폰에서 보험금 관련 계산기 사용 기록이 발견됐어요. 2억 원에서 상속세를 빼고 딸분과 나눠 가지는 비율까지 계산해 놨더라고요. 그럼 정말 계획적이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 기록도 더 나왔어요. 이민수가 프린트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노인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례 보험금 지급 기준, 수면제 성분 허브 탄소 경보기 배터리 제거 방법. 이 정도면 살인 예비 행위가 명확해요. 그런데 태수는 뭐라고 하나요? 처음에는 부인했는데 증거가 나오니까 변명을 바꾸고 있어요. 이제는 장인어른을 걱정해서 점검한 것뿐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배기구를 막은 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 궁금하네요. 재판은 언제쯤 시작되나요? 다음 달 초에 기소될 예정이고 재판은 그 한 달 후쯤 될 것 같아요. 일주일 후 검찰에서 태수를 존속살인 미수죄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일반 살인 미수가 아니라 존속살인 미수였죠. 형량이 더 무거운 죄명이었습니다. 존속살인 미수로 기소됐어요.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검사도 중형을 구형할 것 같아요. 존속살인 미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미수라고 해도 10년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은 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남편이 아버지를 해치려 했는데. 서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태수가 너무 교묘하게 했어. 누구라도 눈치채기 어려웠을 거야. 이제 이혼해야겠어요.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죠? 천천히 생각해봐.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 이미 결정했어요.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도연과 서진은 증인으로 출석했죠. 피고인 장태수, 기소 내용을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저는 장인어른을 걱정해서 보일러를 점검해드린 것뿐입니다. 그럼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배기구를 막은 것도 점검이었나요? 그건 배기 효율을 높이려고 한 거였습니다. 배기구를 막으면 효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했나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일산화탄소 중독 관련 검색은 왜 했나요? 장인어른 증상이 걱정돼서 찾아본 것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 논리로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도연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가 저를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보일러 소리가 변했는데 오히려 고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탄소 경보기 위치를 마음대로 바꾸고 허브티를 자꾸 권했어요. 허브티를 마시면 어떤 기분이었나요? 너무 깊게 잠들어서 중간에 깨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텐데요. 만약 허브티를 평소처럼 마시고 잠들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울고 있었죠. 재판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매번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됐고 태수의 변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었죠. 마지막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극한의 선택을 했습니다. 3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태수의 변호사는 처음 범행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변호사 피고인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으니 형량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판사는 엄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닙니다.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존속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입니다. 피고인 장태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태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12년이라는 긴 형량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죠. 판사님, 저는 정말 장인어른을 해치려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며 서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봐서. 서진아, 이제 그만 자책하자. 내 잘못이 아니야.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잘 모실게요. 고마워, 서진아. 김재현 형사도 와서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결과 나와서 다행이네요. 형사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죠? 정말 고마웠어요. 어르신께서 증거를 워낙 체계적으로 모아주셔서 수사가 쉬웠어요. 역시 전문직 출신답게 꼼꼼하시더라고요. 40년 기관사 생활이 도움이 됐나 보네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혹시 또 이상한 일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시고요. 법원을 나오며 도연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의가 구현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5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감옥에 간다는 게 씁쓸했죠. 정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어떻게 됐어요? 12년 나왔어요. 그 정도면 적절한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그래요? 이제 마음 편히 지내세요. 하지만 도연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다른 노인들과 나누고 싶었죠. 혼자만 겪고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자 씨, 우리가 경험한 이 일을 다른 분들께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노인복지관에서 안전교육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요? 저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복지관에 연락해 볼게요. 그렇게 도연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죠. 2024년 3월 봄이 찾아오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노인복지관 강의실에 서 있었죠. 앞에는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도현입니다. 오늘 생활안전수칙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개월 전 그 악몽 같은 일이 있은 후 도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비슷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었죠.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죠. 첫 번째, 단소 경보기 관리입니다. 위치는 절대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주 1회 테스트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 경보기는 어디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집에 가서 꼭 확인해 보세요. 보통 부엌이나 현관 근처 벽에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보일러실 관리입니다. 보일러실 문은 항상 잠그시고 누가 들어갔다 나왔는지 기록해 두세요. 다른 할아버지가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이 들어가는 것도 기록해야 하나요? 네, 가족이라도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위를 믿었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강의실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가족이 해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 배기구 관리입니다. 배기구 위나 주변에는 절대 화분이나 다른 물건을 두지 마세요. 도연은 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배기구를 덮고 있던 화분의 모습이었죠. 이런 식으로 배기구가 막히면 연소가스가 실내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아이고, 저도 배기구 위에 빨래 말린 적이 있는데. 위험한 일이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번째, 야간 증상 대처법입니다. 밤에 갑자기 두통이나 구토감이 생기면 무조건 창문과 문을 열고 환기하세요. 그리고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한 할아버지, 단순한 감기일 수도 있는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은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요. 의심되면 일단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용 CCTV나 녹음기 활용법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요즘은 작은 카메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집 안주요 부분에 설치해두면 만약의 상황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계 사용법을 모르겠어요. 복지관에서 디지털 교육도 하니까 배워보세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섯 번째, 보험 관리입니다.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은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가족과 투명하게 공유하세요. 한 할아버지 보험이 뭐가 문제가 되나요? 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2억 원짜리 사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사위가 제 서명을 위조해서 말이죠.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상한 소리나 리듬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도연은 자신의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40년간 기관사로 일하면서 매일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 습관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수첩에는 빼곡하게 날짜와 시간,
그리고 보일러 소리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었죠. 보일러 소리가 윙에서 웅으로 바뀌는 것도 다 적어뒀어요. 일반인은 못 느끼는 차이지만 기계를 다룬 경험이 있으니까 알아챌 수 있었죠. 우리는 기관사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걸 알아챌 수 있어요?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요.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면 일단 기록해두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여러 어르신들이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한 할아버지 도연 씨, 그 사위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혼했어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제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한 할아버지, 혹시 또 그런 위험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막을 수 있어요. 복지관을 나오며 도연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강의 어떻게 됐어요? 좋았어. 다들 열심히 들어주시더라. 진, 다행이네요. 아버지가 그런 일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냥 내 경험을 나누는 거지.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픈 기억을 계속 떠올려야 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집에 도착한 도연은 거실의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오후 4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6개월 전 2분 늦었던 그 시계였습니다. 시간이 다시 정확해졌구나. 기관사 시절의 습관대로 다른 시계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손목시계, 탁상시계, 부엌의 전자시계까지 모두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죠. 도연은 벽시계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은 다시 맞출 수 있어. 하지만 귀를 닫으면 2번은 못 산다. 6개월 전 그 새벽 느려진 시계를 보며 느꼈던 불안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위험의 전조였던 거죠. 보일러실로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리한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윙윙 가는 깨끗한 소리가 나고 있었죠. 탄소 경보기도 확인했습니다. 빨간 LED가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정상 작동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하구나. 저녁에 서진과 손자들이 놀러 왔습니다. 요즘은 주말마다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민준 할아버지, 오늘 복지관에서 강의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할아버지 경험을 다른 분들께 얘기해드렸어. 민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TV에도 나오실 것 같아요. 하하, TV까지는 아니고. 아버지,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가. 나이 들어서 또 배우는 게 있네. 진, 어떤 거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작은 신호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저도 반성하게 돼요. 그때 더 자주 찾아뵈었으면. 서진아, 이제 그만 자책하자. 다 지나간 일이야.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정말 자주 올게요. 손자 할아버지, 우리 나비가 요즘은 보일러실 앞에서 안 짖어요. 그래. 이제 안전하다는 걸 아나 보네. 손자 나비도 똑똑해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도연은 행복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이었죠. 아버지, 내일 복지관에서 또 강의 있으세요?
아니, 내일은 쉬고 모레 있어. 이번엔 가족 관계에서 주의할 점이라는 주제야.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래.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거든. 그 강의에는 저도 가서 들어볼게요. 정말 네. 제가 들어야 할 얘기일 것 같아요. 밤 9시쯤 가족들이 돌아간 후 도연은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허브티가 아닌 평범한 보리차였죠. 정분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 씨, 오늘 강의 정말 좋았어요. 우리 동네 분들도 많이 배웠다고 하네요. 도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분자 씨. 덕분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도연 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김치찌개 끓여줄게요. 좋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6개월 전 그 무서운 밤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제는 밤에도 안심하고 잘 수 있었습니다. 보일러 소리도 경보기도 모든 게 정상이었으니까요. 도연은 수첩을 펼쳐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3월 15일 복지관 강의 3회차 30명 참석 질문 많아서 좋았음. 보일러 정상, 경보기 정상, 가족들과 저녁 식사. 평범한 하루였지만 감사한 하루.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경험은 남는다. 그 경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수첩을 덮고 벽시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정말 정확하네. 손목시계와 맞춰봤습니다.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40년 기관사 생활의 습관은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죠. 잠자리에 들며 도연은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내일을 말이에요.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들으며 도연은 잠들었습니다. 바람 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모든 소리가 평범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에서는 여전히 윙윙 하는 정상적인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웅 하는 위험한 소리는 없었죠. 도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의미 있는 인생이었죠. 벽시계의 초침은 여전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지만 도연은 이제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6개월 전 멈춰버린 줄 알았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고 의미 있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말이죠. 시간은 다시 맞춘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도연의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내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안전하지만 의미 있는 내일이었죠. 복지관 강의실에서 만날 어르신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도연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안전한 잠이었습니다.